여러분, 혹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그 평소에 즐겨 입는 아주 편안한 가디건 차림으로 미국 팔로알토 자택에 누군가를 초대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아, 네. 사실 글로벌 빅테크의 수장이 자기 집 거실로 타국 기업의 총수를 부른다는 건 진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이례적이죠. 게다가 그보다 몇 달 전에는 저커버그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서 삼성 승지연에서 무려 7시간 동안 비밀 회담을 가지기도 했고요. 네, 당시 언론에서는 막 메타버스 헤드셋 측력 같은 이야기들을 엄청 쏟아냈었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대한 리포트, 그리고 업계의 그 은밀한 행보들이 가리키는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바로 전 세계 AI 칩 시장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 대만 TSMC의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90%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저 생태계는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완전 게임 끝난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그 빅테크 고객사들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완벽한 독점 체제가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덫에 닥쳐서 거의 임계점에 달한 불만과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번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기업들끼리 점유율 뺏기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반도체 패권 전쟁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전쟁이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AI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그 구조적인 덫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가장 뼈아픈 게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 그리고 시간이라는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요? 네, 현재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되는 웨이퍼 한 장 가격이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잠깐만요.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요? 그럼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노드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개발비는 수천억 원씩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메타가 AI 칩을 아무리 천재적으로 설계해도 결국 그걸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TSMC가 길목을 딱 틀어쥐고 엄청난 통행세를 걷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와, 진짜 인프라 구축에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칩 가격의 절반 이상을 그냥 톨게이트 비용으로 뜯기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칩이라도 좀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VIP 대접을 해줘야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두 번째 덫입니다. 이게 코어스라고 불리는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의 심각한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코어스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AI 칩은 단순히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는 파운드리 공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GPU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 메모리를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서 빛의 속도로 소통하게 묶어줘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코어스 패키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칩들을 하나의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TSMC의 이 패키징 라인이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꽉 찼다는 거네요. 네, 칩을 다 구워놓고도 이 포장 단지를 거치지 못해서 물건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백억 달러를 불고 찾아가서 주문을 해도 실제 물건을 받으려면 1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약간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1년 반이요? 진짜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는 유일한 톨게이트인데 요금은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차는 전혀 안 빠지는 상황이네요. 제가 메타의 저커버그라도 당장 우회도로 찾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대만 해협의 실리콘 방패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대만 지진 뉴스 나올 때마다 다들 긴장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빅테크들의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입니다. 만약 대만에 강진이 오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공장이 단 며칠이라도 멈춘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네요. 메타나 구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완전 올스톱 되겠네요. 천문학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TSMC와 완벽하게 동일한 수준의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 B가 대만이라는 영토 외부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7시간 동안 독대도 하고 자택으로 초대해서 그 메타의 맞춤형 AI 칩
MTIA 500 수준 논의를 했던 거군요. 살기 위해서 완벽한 운명 공동체를 선언한 셈이네요. 네, 가격이나 기술 이전에 진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회도로가 절실하다는 건 완벽히 이해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 수율이 20%밖에 안 돼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아, 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빵 100개를 구우면 80개가 타버려서 버려야 한다는 건데 빅테크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굳이 이런 성적표를 주인 삼성을 대안으로 택한 걸까요? 이게 표면적인 그 수율 20%라는 숫자에 가려진 진짜 전략을 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취한 이 방식을 양산 텔레메트리, 즉 거대한 데이터 농사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 농사요? 그게 뭔가요? 이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은 사실상 원자 단위의 세계입니다. 도면대로 그렸다고 칩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전자가 튀고 간섭이 일어나는지 수만 번을 찍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아, 직접 부딪혀봐야 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이 초기 수율 20% 시절에 물량을 비트코인 최굴용 칩 생산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용 칩이요? 왜 하필 그거죠? 좀 스마트폰이나 AI에 들어가는 비싼 칩으로 테스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최굴용 칩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즉, 공정 자체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고 결함의 패턴을 찾아내는 크래시 테스트 더미로 쓰기에 완벽한 타겟인 거죠. 아, 일부러 단순한 걸로 테스트를 돌린 거네요. 네, 삼성은 80개의 칩을 실패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오답 노트를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대량으로 수집한 거예요. 와, 돈 받으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니 진짜 대박이네요. 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마진을 낼 수 있는 양산 가능성, 즉 수율 70%의 황금 임계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개척한 거죠. 빅테크들은 당장의 20%가 아니라 그 오답 노트가 만들어낼 70%의 미래를 본 겁니다. 일부러 오답을 내면서 완벽한 정답률로 가는 길을 닫고 있었다. 완전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네, 대단한 승부수였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이 꺼내든 핵심 기술이 바로 그 유명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잖아요. 맞습니다. GAA 기술이 핵심입니다. 기존 핀펫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1나노, 2나노로 미세해질수록 전기가 자꾸 새어나가니까 밑이 뚫려서 물이 새는 낡은 삼면수도관, 이게 핀펫이죠. 이걸 버리고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서 전류를 꽉 잡아주는 완벽하게 밀봉된 수도관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정확한 물리적 이해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360도로 꽉 쥐어주니까 미세한 누설 전류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꽉 쥐어 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삼성은 이 GAA 기술에 MBC 패치라는 독자적인 구조를 적용했어요. 좁은 원통형 파이프가 아니라 얇은 종이장 같은 나노시트를 여러 층의 아파트처럼 넓게 쌓아올린 구조입니다.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다고요? 그럼 전류가 더 잘 통하겠네요? 맞습니다. 채널이 넓어지니 전류는 훨씬 시원하게 흐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실제로 전력 효율이 25%나 개선되는데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 25%가 수조 원의 운영비 절감과 직결됩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GA가 그렇게 압도적인 기술이라면 TSMC도 2나노부터는 이 GA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발표했죠. 결국 똑같은 신기술을 쓰는 건데 그럼 삼성이 딱히 유리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술을 도면에 도입하는 것과 그 기술로 실제 수율을 뽑아내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 현실은 다르다. 네, 삼성은 이미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를 도입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전에서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 이미 3년 전에 매를 먼저 맞았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운전한다고 가정해보죠. 매일 그 길을 다니며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몸으로 익힌 3년차 운전자와 오늘 막 새 차를 뽑아서 처음 그 골목길에 진입하는 초보 운전자 중 누가 더 사고 없이 빠져나갈까요? 아, 당연히 3년차 운전자가 앞선이겠죠? TSMC는 이제 막 2나노에서 GAA라는 낯선 차를 몰고 골목길에 들어서는 참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어디서 발열이 생기고 전자가 새는지 모든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죠. 발열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네, AI 연산에서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칩이 뜨거워지면서 성능이 깎이는 열 스로틀리닝인데 이 발열을 제어하는 노하우에서는 먼저 매를 맞은 삼성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다. 아, 그 3년의 짬바가 만들어낸 오답노트가 결국 TSMC를 넘어설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양상이 단순히 누가 선을 더 얇게 그리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만들어진 칩을 어떻게 쌓고 연결하느냐, 즉 패키징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고 있던데 여기서 삼성이 꺼내둔 궁극의 카드가 바로 턴키 솔루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HBM 같은 최고 성능의 메모리,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묶는 첨단 패키징까지 하나의 지붕 아래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와, 유일무이하네요. 이게 바로 턴키, 즉 일괄 생산 체제죠. 근데 잠깐만요. 보통 업계에서는 철저한 분업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설계는 엔비디아가 기가 막히게 하고 생산은 TSMC가 전담하고 메모리는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나중에 싹 조립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었죠. 근데 왜 갑자기 이 AI 시대에 한 회사가 다 해버리는 턴키가 압도적인 무기로 돌변한 거죠? 물리적으로 무슨 한계가 온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대만에서 로직칩을 굽고 한국에서 메모리를 만들어서 합치는 식이었죠. 하지만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인 HBM4부터는 완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길래요? HBM4는 대역폭이 46%나 넓어지는 대신 칩을 쌓아 올리는 맨 아랫단,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를 초미세 로직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16단의 메모리를 아주 얇게 쌓아 올려야 하죠. 아, 건물의 제일 중요한 기초뼈대를 파운드리 기술로 먼저 꽉 박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대만에서 구운 이 베이스 다이를 비행기에 태워 한국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원자 단위의 초미세 공생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만으로도 기판이 눈에 보이지 않게 휘어버리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비행기 타면 흔들리니까 칩이 휘어버리는군요. 네. 그럼 칩들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고 불량이 나버리는 거죠. 게다가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들다 보니 불량이 났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냐 따지느라 엄청난 시간이 낭비됩니다. 와, 칩들이 거대한 빌딩처럼 딱 합쳐져야 하는데 기초공사한 곳이랑 철골 올린 곳이 달라서 미세한 오차가 생기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반면 삼성의 턴키 솔루션은 기초공사부터 펜트하우스 올리는 것까지 한 공장 안에서 한 팀의 완벽한 소통으로 이뤄집니다. 한 지붕 아래서 다 하니까요. 파운드리 라인에서 베이스 다이를 찍어내면 바로 옆에서 16단 D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릴 수 있죠. 물류 이동에 따른 물리적 손상 리스크가 제로가 되고 문제 생기면 즉각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그 칩 내부에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BSPDN, 즉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까지 도입된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삼성이 턴키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BSPDN은 정말 반도체 구조의 대혁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칩 앞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하고 데이터 신호선이 같이 엉켜 있었어요. 엄청 복잡했겠네요. 좁은 1차선 도로에 무거운 덤프트럭하고 빠른 스포츠카가 뒤엉켜 달리면서 막 열을 내는 꼴이었죠. 근데 BSPDN은 전력선을 칩의 뒷면으로 완전히 빼버리는 기술입니다. 아, 복잡한 도로 지하에다가 전력만을 위한 전용 지하철을 뚫어버린 거네요. 오, 아주 정확합니다. 발열은 극적으로 줄고 신호 처리 속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 모든 초고난도 공정을 쪼개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이 바로 빅테크들이 삼성의 매력을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칩을 굽고 전력망 지하로 재배치하고 그 위에 16단 메모리를 쫙 쌓아 올리는 것까지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네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좀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이런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하고 최첨단 패키징 라인을 전부 지으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막 웬만한 국가 예산 맞먹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삼성이 TSMC라는 거대한 자본의 탑을 상대로 이 치킨 게임을 끝까지 밀어붙일 실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 그 막대한 실탄을 대주는 든든한 보급기지가 드디어 다시 깨어났습니다. 바로 삼성의 전통적인 캐시카우,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귀환이죠. 아,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살아났군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범용 D램 라인조차 싹 다 동이 났습니다. 완전 매진 상태네요. 단순히 잘 팔리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가불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과거에는 제조사들이 빅테크 눈치 보며 가격 깎아줬지만 지금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들이 먼저 찾아와서 제발 물량 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와, 값이 바뀌었네요.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은 기본이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최저 가격 보장해주고 심지어 계약금 30%를 현금으로 미리 꽂아주는 전례 없는 선지급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삼성이 기존 메모리 사업부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전쟁 자금을 파운드리라는 미래판을 뒤집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환율 오르는 것도 삼성이 수출 기업이니까 원화 환산 이익이 더 커지는 엄청난 호재겠네요. 결국 이 자금력으로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2나노 라인을 깔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지정학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딱 완성합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이요? 미국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늘 불안했던 대만 본토의 첨단 기술이 드디어 완전한 미국 땅 안으로 들어온 셈이잖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내에 칩 제조 시설을 유치하려는 칩스법의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게 되고요. 와, 미국 정부, 빅테크, 그리고 삼성까지 모두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윈윈이네요. 이 거대한 대이동을 보면 1980년대 역사적 평행 이론이 떠오릅니다. 80년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 일본 반도체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크니까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을 강하게 누르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도약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삼성이 메모리 1위로 올라섰죠. 지금은 대만에 지나치게 집중된 패권의 위험성을 깨달은 미국과 빅테크들이 그 리스크를 분산시킬 파트너로 다시 한번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선 한미 동맹이라는 축으로 글로벌 AI 권력이 재편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주식 차트 분석이나 먼 나라 기업들 싸움으로만 들리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일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제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칩 사오고 있는데 삼성이 TSMC 대안으로 부상하면 칩 가격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럼 머지않아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인터넷 없이 구동되는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예를 들면 자체 엑시노스 칩 같은 게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는 기기 성능과 가격이 바로 이 전쟁 승패에 달린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마지막에 등장했던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아, 화면 속에서 그림 그려주는 AI가 아니라 진짜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일하는 로봇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퇴근하고 공장불이 다 꺼진 암흑 속에서도 로봇들이 스스로 학습하며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가 이미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거든요. 불 꺼진 공장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로봇 군단이라니, 와, 약간 오싹하면서도 대단하네요. 근데 이 로봇들이 인간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려면 그 머릿속에 초고성능 AI 칩이 끊임없이 들어가야겠군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반도체 기술을 깊게 파고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래 주도권은 소프트웨어자는 기업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물리적으로 구동할 이 나노칩과 16단 메모리를 완벽히 조립해내는 극강의 제조 능력을 가진 국가만이 전 세계 산업의 통제권을 쥐지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자, 아니면 그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자.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자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